18. 로스토프네의 홀에서는 모두들 피로에 지쳐 음조가 고르지 않는 소리를 내는 악사의 연주에 맞춰 6번째의 고대 영국식 춤을 췄고, 녹초가 된 하인과 요리사가 야식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베주호프 백작에게는 6번째의 발작이 일어났다. 의사들은 도저히 회복될 가망이 없다고 선언했다. 병자에게는 무언의 고해와 영성체가 행해졌다. 사람들은 병자의 성사 준비에 쫓기고 집안은 이런 경우에 있을 수 있는 혼잡과 기다림의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집 밖의 문 뒤에는 백작의 호사스런 장례식 주문을 기다리고 있는 장의사 패들이 연방 모여드는 마차에 몸을 숨기듯이 하며 모여 있었다. 백작의 병세를 알기 위해 줄곧 부관을 보내고 있던 모스크바 총독도 유명한 예카제리나 여제 시대의 고관 베주호프 백작과 친히 고별하기 위해 이날 밤 일부러 찾아왔다. 호사한 응접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총독이 병자와 단둘이 한 30분쯤 있다가 병실에서 나왔을 때 모두들은 공손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총독은 사람들의 인사에 대해 가벼운 절로 답하면서 자기에게 쏠리고 있는 의사, 신부, 친척, 직위들의 시선 속에서 한시라도 빨리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았다. 요 며칠 사이 바싹 야이어 안색이 나빠진 바실리 공작은 총독을 마중 나와서 무엇인가 두서너 마디 낮은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총독을 배웅하고 나서 바실리 공작은 홀의 의자에 혼자 앉아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다리 위에 포개고 팔꿈치를 괴고 한 손으로 눈을 감쌌다. 그런 상태로 잠시 앉아 있다가 그는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평소에 없는 허둥지둥한 발걸음으로 깜짝 놀란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긴 복도를 지나 맨손 위의 공작 영예인 백작의 조카딸이 있는 안쪽 벌채로 갔다. 어둠침침한 등불에 비친 방 안의 사람들은 제멋대로 속삭이는 목소리로 서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으나 위독한 병자의 병실로 통하는 문이 열리고 나직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거기에서 나가거나 들어갈 때마다 한결같이 입을 다물고는 의문과 기대에 찬 눈으로 그쪽을 돌아보는 것이었다. 인간의 수명엔 한계가 있어서 말입니다. 하고 몸집이 작은 늙은 사제가 그 옆에 앉아서 순박한 태도로 귀를 기울이고 있는 부인에게 말했다. 한계가 정해져 있는 이상 그것을 넘어설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성체 성사도 이미 늦은 게 아닐까요? 하고 그 부인은 성직의 존칭을 붙이면서 마치 이 일에 관해서 아무런 의견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물었다. 성례란 엄숙한 것입니다, 부인. 몇 가닥의 흰 머리털이 깨끗이 빗질된 반지르르한 대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노 사제는 대답했다.
저분은 누구신가요? 총독이었던가요? 방 한쪽 구석에서는 이렇게 묻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참으로 젊어 보이는군요. 벌써 60이 넘었어요. 헌데 백자께서는 이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신다죠. 성체성사를 하기로 됐다고요. 나는 7번이나 성체성사를 받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둘째 공작, 영애는 울어서 부은 눈으로 병실에서 나오자 의사 로랑의 옆에 가서 앉았다. 로랑은 탁자 위에 턱을 개고 얌전한 자세로 옛가젤이나 여자의 초상 밑에 앉아 있었다. 참 좋은 날씨군요 하고 날씨에 대한 물음에 대답하여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참 좋은 날씨입니다, 아가씨. 그건 그렇고 모스크바는 정말 시골과 같군요. 그럴까요? 하고 공작영애는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백부께서 마실 것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로랑은 잠깐 생각했다. 약은 드셨습니까? 네. 로랑은 시계를 보았다. 끓인 물에 컵에 부어서 그 속에다 약간의 하고 그는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약간을 의미하는 분량을 나타냈다. 주석영을 넣어서 그것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3차례나 발작을 일으키고도 아직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예는 없었습니다. 한 독일인 의사가 서투른 러시아어로 부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참으로 기력이 좋은 분이셨지요. 하고 부관은 말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런데 대체 그 재산은 누구에게 넘어가게 될까요? 희망자가 곧 나서겠지요. 하고 독일인은 싱글벙글하면서 대답했다. 모두들은 또다시 문 쪽을 돌아보았다. 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고 열리며 둘째 공작 영애가 로랑에게서 지시받은 마실 것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와 그것을 병자에게 가지고 갔다. 독일인 의사는 로랑의 옆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어쩌면 내일 아침까지는 견디지 않을까요? 그는 서투른 프랑스어로 물었다. 로랑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엄격하게 부정하는 것처럼 자기 코앞에서 손을 내저었다. 오늘 밤입니다. 결코 그보다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병세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한 명확하게 언명할 수가 있다는 점에 예의에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만족의 미소를 띄우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러는 동안에 바실리 공작은 영양방의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두침침했다. 2개의 램프가 성상 앞에서 타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향내와 꽃향기가 은은하게 출렁이고 있었다. 방 안 가득히 조그마한 화장대와 조그마한 옷장이며 탁자 등의 작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칸막이 뒤에 푹신하고 높은 침대의 하얀 덮개가 보이고 있었다. 개가 짖기 시작했다. 어머나, 당신이었군요. 사촌 오라버니. 그녀는 일어나서 머리를 매만졌다. 그 머리털은 언제나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이상하도록 윤기가 감돌고 마치 머리와 더불어 한 덩어리로 만들어져서
그 위에다가 오칠이라도 해 놓은 것 같았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하고 그녀는 물었다. 나는 이제 완전히 급에 질려 버렸어요. 아니 별로 전과 다름없어. 다만 너에게 할 이야기가 좀 있어서 왔다. 까짓이. 그녀가 일어난 안락의자에 몸을 가누지 못하듯 주저앉으면서 공작은 말했다. 그건 그렇고 굉장히 방이 덥군 그래. 하고 그는 말했다. 자 이리 앉아. 이야기 좀 하자. 저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나 않았나 생각했지요. 공작 영애는 타고난 언제나 변함없는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공작의 맞은편에 앉았다. 한잠 자려고 해도 안 되는군요. 사촌 오라버니. 그래 어떠냐 너는. 바실리 공작은 공작 영애의 손을 잡고 늘 하는 버릇으로 그 손을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말했다. 분명히 이 그래 어떠냐 라는 말은 굳이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들 둘이는 이미 알고 있는 많은 의미를 지닌 어떤 것에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